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개정세법 특강 할 거고요. 부가가치세법부터 하도록 하죠. 부가가치세법 뭐 바뀐 게 얼마 안 돼가지고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제일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적용 대상 확대라고 되어 있죠. 우리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 납부 유예 적용 대상이 뭐 업종 요건이라든지 매출액 요건이라든지 성실 요건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뭐 체납된 사실이 없을 것, 뭐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이런 요건들을 일단 다 충족해야지만 납부 유예라는 게 되죠. 거기서 매출액 요건이 좀 어떻게 보면 완화가 된 거죠. 완화가 돼서 요 직전 기준으로 중소, 중견 나누고요. 일단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이게 종전에는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일 것이었는데 100억 이상이었을 것 그거였는데 100억이 50억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좀 더 적용 대상이 확대가 돼가지고 납부 유예를 많이 해줄게.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이런 기업체들을 좀 지원을 해주고자 이렇게 완화를 해서 유예를 많이 해주고자 하는 거죠. 50억이라는 거 그거 챙겨가시면 되는 부분. 그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요 직전 사업연도의 중견기업이었다라고 하면 직전에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그게 50%였거든요. 근데 50%를 또 완화를 해가지고 30%로 이렇게 바뀐 규정이에요. 근데 중소 같은 경우에 중견보다 더 좋은 게 얘는 요건이 보시면 30%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일 것 둘 중에 하나거든요. 둘 중에 하나고 엔드 요건이 아니에요. OR이죠. OR. 그렇기 때문에 뭐 30% 이상이어도 되는 거고 만약에 30% 미만이라는 거죠. 30% 미만이라고 해도 수출액 자체가 50억 원 30% 미만이라고 해도 50억 원 이상이라고 하면 수출액 금액 자체가 50억 원 이상이라고 하면 30%가 안 돼도 해주겠다는 거니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보다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거죠. 지원을 더 많이 받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중견기업은 금액 기준 없어요.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무조건 30%. 요거 외우실 때는 335로 외우시면 외우기 좋아요. 335 이게 개정된 내용이기도 하고 해서 335로 외우시고 일단 비율은 30%예요. 중소든 중견이든 30%. 3으로 외우시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은 당연히 혜택을 더 줘야 되는 거니까 30% 이상이 아니더라도 50억 이상이면 해줄게라는 개념으로서 50억짜리 그런 금액 기준이 추가가 되어 있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죠. 335로 외우시면 외우기가 수월하실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자 등록 정정 처리 기한 단축이라고 해서 우리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요. 발급을 언제까지 해주냐면 3일 이내 2일 이내에 해주잖아요. 사업자 등록 신청. 요거는 지금 정정이고 사업자 등록 신청 생각해 보시면 그게 2일 이내에 발급을 해주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5일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최장 7일이었죠. 7일. 그거처럼 바뀐 거예요. 정정 같은 경우에 종전에 3일이었는데 우리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을 경우에 발급을 2일 이내에 해주는 거니까 얘도 2일 이내로 빨리 해줄게. 자,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상호 변경 있죠. 상호 변경 같은 경우에는 종전하고 똑같아요. 온라인 상호 변경이든 오프라인 상호 변경이든 도메인 변경, 그거는 당일날 바로 정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일날 해주는 것은 동일한데 그 상호 변경 이외의 것은 3일이었다가 2일로 바뀐 내용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좀 중요한 개정사항이라고 보여지고요. 요거는 기존에 법문구가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요걸 바꾼 거죠. 명확하게. 기존에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 문제를 한번 나온 적도 있어요. 시험 문제도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와가지고 어찌됐든 뭐 객관식이니까 문제는 없는데 종전에 한번 시험에 나온 적도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경조사 요 관련된 거 어떤 식으로 했냐면 10만 원 기준을 좀 적용해가지고 경조사 관련해서 연간 1인당 10만 원 이하의 물품을 주면 그 경우에 재할 공급으로 의지하지 않을게 라는 거였죠. 그때 10만 원 초과했을 경우에 뭐 15만 원짜리 줬다라고 하면 15만 원 전에 공급 의제냐 아니면 초과하는 5만 원만 공급 의제냐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이 없는 상태에서 법문구는 그냥 연간 10만 원 이하 그거는 공급 의제 아니야. 그런 식으로만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초과분만 공급 의제인지 전액이 공급 의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근데 답은 이제 전액으로 해야지만 보기에 답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된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문구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 초과분만 또 넣어봤다가 전액 또 넣어봤다가 그렇게 해서 객관식 문제는 풀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액을 넣어야지만 답이 있는 그런 식으로 한번 출제가 된 적도 있긴 한데 어찌됐든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정확하게 문구를 넣어가지고 10만 원 초과분만 공급의제 할 거야. 그런 식으로. 법문구가 좀 명확하지 못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10만 원 초과분만 공급의제가 되는 거고요. 10만 원 이하까지는 공급의제가 아니야 라는 건데 요거를 좀 더 실무적으로 그 실무를 좀 감안해가지고 현실에서는 보니까 경조사가 있고 경조사는 매년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결혼식, 장례식, 그러니까 좋은 일, 나쁜 일,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팔순잔치, 칠순잔치,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경조사인데 요거는 매번 있는 게 아니죠. 어쩌다 한 번, 평생에 뭐 한두 번 이런 식으로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요 명절, 추석이나 설날, 요거는 1년에 2번 무조건 있잖아요. 설날도 있고 추석도 있고 거기다 생일도 있고 창립 기념일도 있고 요거는 매번 발생하는 거고 보니까 대부분의 회사들은 1년에 설날에도 뭐 스팸 세트 하나 주고 추석 때도 뭐 참치 선물 세트 하나 주고 그런 식으로 한 1년치로 봤을 때는 종업원 1인당 10만 원치를 이미 주고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번 연도에 만약 결혼식을 해가지고 찻잔 세트를 종업원한테 또 줘버렸다라고 하면 추석 때 주고 설날 때 준 거 일단 10만 원 이하라고 하면 공급의제가 안 될 건데 거기 찻잔 세트를 10만 원치 더 줘버리면 10만 원 초과해가지고 다 공급의제가 되는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가지고 이걸 구분하는 걸로 구분해서 경조사 따로 그리고 명절 따로. 경조사는 여러분들이 1년에 생기는 그런 경상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혼식, 장례식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고 명절 같은 경우에 거기 나와 있는 거 좀 외워주셔야 돼요. 생일하고요. 창립 기념일하고요. 설날하고 추석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매년 발생하는 거. 생일은 매년 돌아오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요거는 일단 10만 원 주고요. 그리고 요것도 혹시라도 이번 연도에 결혼식이나 장례식이 있으면 얘도 10만 원 더 줄게. 그런 한도를 2번 줘가지고 총 20만 원까지는 공급의제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개인적 공고를 보지 않는 것에 전체로 따졌을 때는 20만 원이 되는 것이고 요 예시로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1인당 연간이거든요. 경조사 관련해가지고 뭐 2기 하반기에 결혼을 했다는 거죠. 10만 원치 찻잔 세트를 준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얘끼리 합치는 거예요. 이걸 다 뭉뚱그려서 합치시면 안 돼요. 연간으로 할 때 요거 두 개를 구분을 해서 합치셔야 되는 거니까 얘는 따로 해요. 얘끼리 이렇게 합치고 얘끼리 이렇게 합쳐가지고 10만 원 초과 여부를 따져주셔야 돼요. 뭉뚱그려서 합치시면 틀린다. 요거는 10만 원 이하니까 공급으로 의제가 안 되겠죠. 얘 같은 경우에 공급 의제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요 명절 관련해가지고 뭐 하반기하고 상반기에 각각 상반기에는 뭐 설날이 있어가지고 10만 원치 선물 세트를 줬고 하반기에는 또 추석이 있어가지고 5만 원짜리 선물 세트를 한 명한테 준 거예요. 종업원 1인한테.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일단 요때는 10만 원 이하였으니까 1기에는 공급으로 의제가 되는 금액이 없어요. 공급이 아니죠. 10만 원 이하. 근데 2기에는 얼마만큼 공급으로 의제된다. 2기에는 공급 의제되는 금액이 딱 5만 원이에요. 10만 원 초과분만 얘기하는 거니까 15만 원 아니라는 거.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요 5만 원이 공급으로 의제되는 금액.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요게 카테고리가 2개가 나뉘어져 있는데 혹시라도 주의하셔야 될 게 만약에 문제에서 종업원한테 줬다라고 나왔는데 종업원한테 주면은 무조건 뭐 10만 원 초과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무런 사건도 없었는데 종업원한테 개인적인 목적으로 얘가 좀 이뻐가지고 선물 줬다라는 거죠. 선물을 예를 들면 25만 원치 줬다는 거예요. 이때 공급 의제되는 금액을 구할 때 10만 원 빼면 돼요, 안 돼요? 10만 원 빼고 15만 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종업원 나왔다고 무조건 막 10만 원 빼고 15만 원이 과표 이렇게 넣어버리면 틀려요. 틀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 개인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이런 게 없었다는 뜻이에요. 경조사도 아니었고 설날도 아니었고 추석도 아니었고 생일도 아니고 창립 기념일도 아니에요. 그냥 준 거예요. 그냥. 이때는
과표 얼마를 넣어야 되겠죠? 25만 원 전액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구를 잘 보고 이러한 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틀리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제 좀 보면요. 전자적 용역인데, 이 전자적 용역이 최근 들어서 개정돼가지고 다 들어왔고요. 약간 입법 미비했던 부분을 이번 연도에 집어넣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과세하겠다라고 몇 년 전에 들어왔거든요. 전자적 용역은 국외 사업자, 뭐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글, 페이스북 이런 애들이 뭐 우리나라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더라라는 거죠. 게임 앱을 판다든지 오픈 마켓이라고 해가지고 앱스토어 있죠. 앱스토어에서 여러 가지 앱도 팔고 클라우딩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저장 공간을 좀 대여하고 돈도 많이 벌어가고 그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를 할 거야 라고 몇 년 전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공급 장소에 대해서는 따로 명문화된 규정이 없었다는 거죠. 일단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공급 장소가 우리나라여야 돼요. 속지주의. 우리나라여야지만 당연히 과세권이 미치고 부가가치세를 뜯어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규정이 없다가 과세권이 미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자 공급받는 자 있는 곳, 거기를 공급 장소로 하겠다. 공급자 있는 곳은 구글은 외국에 있는 거잖아요. 공급자 있는 곳으로 가버리면 당연히 우리나라 과세권이 못 미치는 거예요. 부가세를 뜯어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공급받는 자, 걔가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국외 사업자가 우리나라에 있는 애한테 국내에서 이런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면요, 공급받는 자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 거소지 여기를 공급 장소로 하겠다. 그렇게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요게 몇 년 전에 공급 시기라든지 뭐 과세 대상이라든지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그런 규정들은 이미 들어왔거든요.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일단 뭐 간편 사업자 등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하는 절차보다는 훨씬 더 간편한 절차. 그냥 국세정보통신망 있죠. 거기다가 사업자의 이름 같은 거 그거 입력하는 방식으로 해서 간편하게 사업자 등록을 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만 하면 되는 거고요. 어찌됐든 우리가 세금 뜯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금을 내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돈을 많이 벌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간편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 그런 규정이 만들어져 있었고, 과거에. 그리고 또 공급 시기도 만들어져 있었어요. 요게 이런 것도 좀 들어오고 해서 아마도 이번 연도에는 요게 좀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급 시기도 좀 갖고 가시는데, 용역의 공급 시기는 원래 완료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완료 기준이 아니라는 것 좀 주의하셔야 돼요. 얘가 요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출제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연도에 좀 높아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시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 안 나왔으니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언급 드리는 건데, 공급 시기가 좀 이런 식으로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급 장소 하는 김에 이것도 같이 갖고 가실게요. 빠른 날로 되어 있어요. 용역을 제공한 때 하고요. 대금 결제. 이것도 갖고 가실게요. 이게 틀린 문구로 나오기 좋은 부분이에요. 용역 제공을 한 때, 용역이니까 용역 제공 완료일, 완료 기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맞는 문구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용역 제공한 때보다 대금 결제일이 더 빠르면요, 이때로 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둘 중에 빠른 날을 공급 시기로 한다. 그것까지도 챙겨가시고,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국외 사업자는 간편 사업자 등록,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런 것까지 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주제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주한 미군 등에 대한 용역의 공급 범위를 명확화했다. 이거 별거 없어요. 우리 외교 공간이라든지 또는 국제연합군, 미합 중국 군대 요런 데 제공하는 제야 용역은요, 영세율 적용되는 거 이미 아실 건데, 여기 미합 중국 군대에 소파 협정에 따른 공인 조달 기간 포함하겠다. 뭐 이거 하나 뭐 그렇게 중요한 개정사항은 아니에요. 이거 포함하겠다라고 들어왔고요. 영세율 해줄게. 그리고 직접이라는 표현이 추가로 들어왔어요. 명확하게 직접 공급하는 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이미 객관식 수업 들으셨다면 아실 건데, 제가 객관식에서 다 설명하거든요. 주한 미국군 군납 계약서
관련해서 내국 신용장이 개설이 되어 있고 외국으로 반출하지 않는 그런 제한을 주한 미국군 군납 계약서 관련해서 공급을 하면 10%거든요. 10%. 그거는 미국군한테 직접 공급하는 게 아니고 약간 간접적으로 중간에 군납 업체가 껴요. 군납 업체가 끼는 케이스죠. 외국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는 군납 업체가 있고 여기 미국군이 있어요. 외국으로는 반출 안 되죠. 외국으로 가지 않고 미국군은 우리나라에 주한 미국군 우리나라에 상주하고 있는 애잖아요. 얘한테 공급하는 건데 요거는 직접이에요. 직접 0%죠. 이미 종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문구 하나 추가한 거예요. 직접이라는 표현.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군납 업체에게 새우깡 팔고 뭐 신라면 팔고 스팸도 팔고 요런 거 A 사업자, B 사업자, C 사업자, D 사업자 이거는 그냥 국내 공급이라 가지고 외국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해서 제가 말문제 풀 때 아니하는 아니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외국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는 나오면 영세율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거는 10%죠. 그래서 요거는 0%, 요거는 10%. 그걸 얘기하는 건데 요거는 간접적인 거잖아요. 직접적인 건 아니죠. 요거랑 좀 구분을 정확하게 하고자 법문구에도 직접 공급하는 것은 영세율이야.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별건 아니고 그 다음에 6번. 6번은 조특법 개정사항이라 가지고 우리 세무사 1차 시험은 조특법이 시험 범위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근데 세무사 1차만 그렇고요. 우리 회계사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또 조특법이 시험 범위라 가지고 회계사분들은 조금 알고는 계셔야 돼요. 회계사 하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영세율 적용 대상 같은 경우에 거기에 예전에 이거 시험 한번 나온 적 있거든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 철도 건설 용역 요거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라고 해서 한번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 국가 지자체한테 공급하는 도시 철도 건설 용역은 영세율이긴 한데 거기 가로 안에 문구 하나 추가됐죠. 사회 기반 시설 사업 시행자가 면세 사업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건설 용역은 면세 대상이므로 제외한다. 요 제외한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면세 대상에 요거를 추가로 문구를 넣었어요. 사회 기반 시설 사업 시행자가 면세 사업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건설 용역 그런 식으로 얘는 면세니까 영세율 대상에서는 제외하겠다 좀 명확하게 한 겁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건데 요거를 명확하게 이게 영세율 대상에 열거가 돼 있다 보니까 그럼 무조건 영세율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면세라는 거죠. 그거를 문구를 다듬은 것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원래 그렇게 한 거였어요. 면세사업 목적이었다고 하면 당연히 면세죠. 면세하고 영세율은 다른 거예요. 영세율은 과세 표준이 있고 신고까지도 해야 되죠. 영세율 과표 누락했다고 하면요. 가산세 있습니다. 가산세 과표 베이스로 가산세율 때리잖아요. 0.5%. 그래서 영세율하고 면세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면세는 신고 의무도 없고 과표도 없는 거니까 가산세 부담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건 원래 그렇게 하던 걸 갖다가 문구가 조특법의 영세율 대상에 너무 국가 지자체한테 공급하는 건 다 영세율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가지고 약간 납세자가 이해하기는 좀 어렵게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부터 면세 사업 목적이었다라고 하면 면세긴 한데 문구를 추가한 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세율에서 이렇게 면세로 빠지는 거는 문구를 명문화한 거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면세 사업 목적이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당연히 면세가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7번은 이것도 어려운 부분 없죠. 일반 고속버스. 우리 고속버스가 일반이 있고요. 우등 고속버스가 있어요. 우등 고속버스. 우등 고속버스는 좌석이 되게 넓어가지고 되게 편하게 타고 갈 수가 있죠. 요거는 과세고요. 우등. 일반 고속버스는 좌석이 되게 좁아요. 운임에 부가가치세가 붙어있지 않거든요. 원래부터 면세였는데 여기 적용 기한이 있었어요. 적용 기한이 작년 말까지. 작년 말까지 면세였고 원래는 이번 연도 초에 과세로 변동될 예정이었는데 이번 연도에 다시 개정을 해가지고 적용 기한을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뭔 얘기냐면 영구적으로 면세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전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면세였다가 이번에 원래 과세로 바뀔 예정이었다가 다시 면세로 그런 식으로 된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건 안 바뀐 거나 마찬가지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한 거예요. 1반은 면세, 우등은 과세. 그 다음에 이제 8번이죠. 8번. 전자세운계안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를 확대를 했다라고 되어 있죠. 요 전자세운계안서 같은 경우에는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직전 연도, 우리 직전 연도 이거를 또 장난치는 경우가 되게 많았잖아요. 말문제 보면은 직전 과세기간으로 표현하면 틀린 지문이죠. 직전 연도는 1년을 얘기하는 것이고 직전 과세기간은 6개월을 얘기하는 거라 가지고 직전 연도를 좀 많이 건드렸는데 요 금액이 이번에 바뀔 예정입니다.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 면세 공급가액 이런 거 다 포함하고요. 2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운계안서를 발급해야 한다. 과거에 종전에는 3억 이상이었죠. 3억 이상이 2억 원 이상으로, 그러니까 좀 더 전자세운계안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되는 개인사업자를 늘리겠다는 거죠. 전자를 좀 발급해라. 우리나라가 뭐 IT가 되게 발전된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를 발급해라는 거죠. 종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종이 발급하고 있냐. 전자를 좀 발급해라라고 해서 확대시킨 거예요. 근데 요거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2022년 7월 1일부터 바뀔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직전 연도 1년치를 가지고 따져가지고 요 1년치가 뭐 3억 이상이다, 2억 이상이다 그런 거는 다음 연도 부가세 신고할 때 1월 25일 날 신고하잖아요. 그때 집계가 되죠. 그러면 언제 바뀌냐면 7월 1일부터 무조건 바뀌어요. 7월 1일부터 직전 걸 가지고. 그런데 요거는 개정이 되면서 이번 연도 거 있죠. 2021년도 거. 202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쳐가지고 요게 2억 이상이 되면 내년도 2022년 7월 1일부터는 전자세운계안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된다. 그런 거라 가지고 만약에 이번 연도에 전자세운계안서 의무발급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따질 때는요. 그냥 3억 기준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직전 연도가 이번 연도 기준으로는 2020년도니까 2020년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이상이면 이번 연도 7월 1일부터는 전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연도에는 전자세운계안서 의무발급 대상인지 그걸 따질 때는 3억 기준을 여전히 적용하는구나.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아무런 언급이 없이 뭐 직전 연도 이런 표현 나오면요. 지금 현재 시점 기준이라 가지고 지금 2021년도죠? 그러면 별도의 언급 없이 직전 연도가 나오면 문제에서 2020년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2021년도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근데 혹시라도 연도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게 약간은 이번 연도 걸로 따져가지고 내년도에 적용하는 거니까 약간은 알고는 계셔야 되는데 뭐 문제 자료에서 2021년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뭐 2억 이상이면 2022년 7월 1일부터는 전자세운계안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둘 다 알고 계세요. 3억 기준 또 알고 계셔야 되겠고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지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억하고 2억 기준이 지금은 병행이 되는 겁니다. 병행이 되는 거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게 거기 적용 시기에 넣어놨죠. 적용 시기에 보시면 2022년 7월 1일 이후 재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을 한다. 그래서 당구장 표시 좀 보시면요. 21년 사업장별 재하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2억 원 이상 여부를 판단한다. 즉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전자세운계안서 의무 발급 대상자인지 여부는 종전대로 3억 원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고 돼 있죠. 6월 30일 이전 거는 7월 1일 이후 거 내년도 7월 1일 이후께 2억 원 기준으로 판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둘 다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억하고 2억. 이건 개인 사업자만 얘기하는 거고요. 법인 사업자는 공급가액이 뭐 1억이다, 2억이다 이런 거 안 따져요. 법인 사업자는 무조건 의무 발급 대상자거든요. 이게 바뀌었는데 갑자기 법인 사업자 문제가 나오면 괜히 여러분들이 또 헛갈려 하더라고요. 법인 사업자는 공급가액이 막 5천만 원밖에 안 돼. 1억밖에 안 돼. 그래도 전자를 무조건적으로 발급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거는 주의하시고요. 사실 이렇게 개정된 내용보다는 개정된 거 근처에 있는 종전 내용이 많이 나와요. 실제로 제가 경험상으로 봤을 때 개정된 걸 잘 안 건드리더라고요. 근데 그거랑 이제 근처에 있는 종전에 아예 개정 안 된 부분 그것도 많이 건드리니까 근처에 있는 그런 규정들이 또 잘 챙겨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예정 고지 대상의 영세 법인 사업자 추가, 소규모 법인 사업자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소규모 법인 사업자의 신고 의무를 좀 부담 완화하고자 예정 고지 납부라는 것을 만든 건데, 요거는 사실은 제가 여기 넣어놓긴 했지만 작년도 개정 사항이에요. 작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 시행일이 2021년도 1월 1일부터거든요. 시행일이 이번 연도부터라서 요 개정 사항에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작년에 개정됐는지 이번 연도에 개정됐는지 그런 것을 뭐 궁금해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관심도 없잖아요. 그죠? 요거가 중요한 게,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장에 가가지고 현행세법 그걸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2021년도에 시행되는 거 그걸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다 넣은 겁니다. 작년도에 개정된 거라고 해도 이번 연도부터 시행되는 것은 다 넣어놨어요. 요 같은 경우에 법인사업자는 종전에 얘는 예정 고지납부가 없었죠.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 원칙적으로 예정 고지납부를 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뭐 사업 부진자나 휴업자나 뭐 조기 환급을 받으려는 자 같은 경우에 예정 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우리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고지 납부가 없는 상태에서 이번에 뭐 조금 대규모의 법인들은 당연히 종전처럼 예정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소규모 법인만, 영세라고 되어 있죠. 영세 법인, 소규모 법인 얘기하는 겁니다. 소규모 법인의 정의를 아셔야 돼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 1억 5천만 원, 요 기준 금액 아셔야 돼요. 미만이라는 거죠. 거기 내용을 좀 보시면요. 원칙적으로 법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납부이긴 한데 예외적으로 고지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 자, 직전 과세 기간이죠. 죄송합니다. 직전 과세 기간에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 직전 연도 아니에요. 직전 과세 기간. 직전 과세 기간에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 원 미만. 요런 거는 금액이 나오는 거니까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1억 5천만 원이고 직전 과세 기간이구나.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10번 같은 경우에 10번은 여러분들 유인물에는 11번으로 되어 있어요. 10번 보시면 돼요. 10번이 그 간이과세 적용 범위 확대. 요 유인물에 혹시라도 오타가 나거나 그러면 제가 고쳐가지고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쳐서 올려드리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그 간이과세 적용 범위 확대인데, 이거는 원래 간이과세자의 정의는요, 직전 연도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4,800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 그게 간이과세자였죠. 근데 그거를 8천만 원으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뭐 간이과세자의 범위가 확대가 된 거죠. 결과적으로 원래 일반이었는 그런 사업자가 이제 8천만 원에 미달하면 비록 4,800 이상이라고 해도 간이가 돼요. 간이가 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많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이과세자가 일반적으로 일반 과세자보다는 훨씬 세부담이 적고요. 세금 계산 구조가 훨씬 간편해요. 그래서 간이과세자가 좀 되도록 그렇게 해준 거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영세한 사업자들이 되게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거의 부가가치세만큼은 면제도 많이 해주고 이렇게 일반 과세자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를 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8천으로 바뀌긴 했지만 주의하셔야 될 거, 요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업종하고요, 과세 유흥장소, 요것도 간이가 될 수는 있거든요. 종전 규정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 매매업은 절대 간이과세자가 될 수가 없어요. 부동산 매매업은. 근데 부동산 임대 같은 경우에는 간이인 경우도 있고 일반인 경우도 있어요. 부동산 임대를 시골 지역에서 되게 월 한 10만 원 받고 있다라고 하면요, 그럼 당연히 뭐 4,800에도 안 되겠죠. 공급대가 합계액이 직전 연도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간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도시 지역에서 부동산 임대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일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적용 배제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업은 일부는 적용 배제가 되고 일부는 적용 가능하고 그렇게 두 개로 나뉘는 개념이거든요. 과세 유흥장소도 일정한 과세 유흥장소, 도시 지역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일반을 무조건 적용해야 되고요. 적용 배제라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또 시골 지역에서 약간 주점 하나 조그만한 거 하고 있다라고 하면 간이를 적용받을 수가 있죠. 옛날에 동백꽃 필 무렵 해서 거기서 주점을 했거든요. 동백이가. 혹시 모르시나 모르겠는데 드라마에서 동백이가 되게 시골 지역에서 주점을 하는 그런 주인공, 여주인공으로
러블리한 그런 여주인공으로 나왔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경우는 간이에요, 간이. 그래서 과세 유흥 장소도 이렇게 간이 과세 배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적용 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런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업종의 특성을 좀 감안해서 얘는 안 되겠다. 8,000 안 되고 4,800 기준 적용해요. 얘는 그걸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간이과세자의 범위가 확대가 돼가지고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요거는 참고 목적으로 제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표로 좀 정리해 놨는데 우리 부가가치세법 법률에서는 직전 연도 재화 용역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 원부터 8천만 원의 130%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법률에서는. 근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금액이라고 하면요. 이게 시행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는 그 대통령령으로 법률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정하는 금액이라고 하면 8천만 원이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8천만 원이 된 거예요.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이 8천만 원. 법률에서는 약간 유동적으로 8천만 원부터 8천의 130% 사이값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가 있다. 유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는 못 박아 놓은 거죠. 지금 시행되는 것은 8천만 원입니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8천만 원으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배제한다라고 해서 부동산 임대업하고요. 과세 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에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적용 배제라고 되어 있죠. 얘는 여전히 종전대로 부동산 임대업하고 과세 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면 종전대로 4,800이 미달해야지만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4,800 이상이면 무조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업종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 과세 유흥장소는 종전대로 4,800 기준이니까 주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2개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에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 여기까지는 종전에 있던 규정이에요. 2개를 합쳐가지고 따지는 거죠. 갑이라는 사업자가 A라는 사업장이 있고 B라는 사업장이 있으면 2개를 합쳐가지고 8천만 원 이상이면 간이과세 적용 못해요. 8천에 미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만 해가지고 요 8천만 원인데 부동산 임대업 나오죠. 과세 유흥장소 해당하는 사업장을 2개 이상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2개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의 사업자로 한다라고 해서 얘는 여전히 종전대로 4,800 기준 적용하겠다는 거죠. 2개 이상 합쳐가지고 4,800 이상이면 간이를 배제할 거야. 간이 안 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또 세부적으로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가로 안에 보시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용하고 있는 사업자라는 거죠. 뭐 부동산 임대업도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음식점업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2가지 업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부동산 임대업하고 과세 유흥장소 그거 공급대가만 합쳐가지고 요 4,800 기준을 적용할 거야 라는 거예요. 음식점업까지는 합치지 않고 그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부동산 임대업 과세 유흥장소는 4,800 기준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관련 가산세 규정 보완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원래 종전에 좀 잘못되어 있던 부분을 고친 건데 꽃표시 문구를 좀 볼게요. 세금 계산서 등을 발급받고 매입 세금 계산서 등 수치세액 공제로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입 세금 계산서 수치세액 공제 이런 거 안 받았다는 거죠. 납부세 계산 특례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일반 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0.5%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원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 하잖아요. 원칙은 뭐 7월 1일부터는 이제 발급 가능하게 바뀔 건데 뭐 그거랑 무관하게 일단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원칙적으로는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요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결정 경정이라는 표현 나왔죠. 결정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가지고 일반 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했다. 이건 뭐냐면 얘가 간이과세자로 신고를 했는데 실제로 공급대가가 되게 많은 거예요. 실제로는 신고하기로는 막 공급대가가 한 뭐 예를 들면 뭐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한 거죠. 8천만 원 미달하게 그렇게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얘가 공급대가가 실제로는 한 1억 정도 된다는 거죠. 결정 변경을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얘가 신고를 잘못한 거예요. 신고를 잘못해가지고 간이과세자의 세금 계산 구조로 신고를 한 거죠. 그러면 결정 변경을 해야겠죠. 너는 일반이야. 일반이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 규정에 따라서 세금 다시 계산할 거야. 그런 게 납부세액 특례예요. 특례. 특례로서 일반 과세자 계산 구조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가지고 납부세액 그렇게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밝혀진 거죠. 세무조사 해보니까 간이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때 얘가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게 있는데 매입 세금계산서 수치세액공제 이런 걸 안 받았다는 거죠. 그럼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게 있는데 네 돈인데 왜 안 받았냐. 지금 일반 과세자 계산 구조로 가고 있는 거니까 매입세액 공제해줄게. 너 세금계산서 있으니까. 거래 징수 당한 게 확인되니까 매입세액 공제해줄게. 그건 네 돈이니까 찾아가. 근데 결정 경정하면서 매입세액 공제해주면 가능성은 몇 프로였죠? 일반 과세자 규정 생각해 보시면 돼. 결정 경정하면서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면 공급가액이 0.5%거든요. 일반 과세자는. 근데 간이과세자만 특이하게 1%로 잘못되어 있었어요. 과거에 1%로. 저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1% 잘못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알 수 없이 그냥 설명도 안 했어요. 시험에 나올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언젠가는 바뀌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바뀌었어요. 슬쩍 바뀐 거지 이제. 그래서 이게 몇 년 동안 안 바뀌고 있다가 이제 바뀐 겁니다. 잘못되어 있었던 부분이에요. 원래 일반 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 너 세금계산 수치한 게 있는데 매입처분 세금계산 사개표를 안 냈다든지 해가지고 나중에 결정 경정을 해서 너 세금계산 수치한 게 있는데 왜 매입처분 세금계산 사개표 안 냈냐. 이거 찾아가라. 국가가 강제적으로 찾아주면 0.5% 가산세가 있거든요. 강제적으로 찾아가면. 그 경우에 0.5%인데 얘만 특이하게 1%로 잘못되어 있었던 거죠. 얘가 원래 간이가 아닌데 간이로 신고를 했고 일반인 게 들킨 거예요. 들키면 일반 과세자 계산구조 준용해가지고 납부세액 계산할 건데 세금계산 수치한 거 확인됐고요. 그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괘씸하니까 0.5%죠. 1%가 원래부터 잘못되어 있던 것을 바로 잡은 거에 불과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2번 같은 경우에 요거는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시켜가지고 거의 뭐 이제 종전에 찐 간이 있죠. 찐 간이. 이제 일반 과세자가 간이로 좀 바뀔 예정이니까 찐 간이라고 하면 종전부터 간이었던 자죠. 4,800에 미달했던 그런 자들은요. 이제 납부 의무가 없어요. 납부 의무가 없는 걸로 면제가 되는 걸로 단기에 4,800 미달이면요. 그때는 납부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대부분의 간이과세자들이 면제가 되는 거죠.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요. 일단 단기에 공급 대가가 4,800 이상이어야 돼요. 4,800 이상이어야지만 납부 의무가 있는 거고요. 4,800에 미달하면 대부분은 이제 부가가치세만큼은 다 면제해줄게. 안 내도록 해줄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단기 기준이에요. 납부 의무 면제는. 종전에는 3천만 원 기준이었죠. 그거를 4,800으로 늘려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영세한 사업자들이 엄청나게 힘든데 부가가치세까지는 안 거둘게. 뭐 이런 개념으로서 단기 공급 대가가 되게 적으면 그때는 납부 의무를 면제를 해주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도 납부 의무가 면제가 되더라도 종전 규정 또 아셔야 돼요. 재고납부세액은 면제가 돼야 안 돼요. 재고납부세액은 납부 의무 면제의 경우에도 절대 면제가 안 됩니다. 요거는 종전에 매입세액 공제를 좀 많이 받은 것을 간이가 돼가지고 토해내는 것이 재고납부세액이거든요. 재고납부세액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매입세액 정산이에요. 과거에 일반 과세자였다가 과세 유형이 전환돼가지고 간이로 바뀐 거죠. 일반이었을 때 매입세액 공제를 100% 받는 거니까. 근데 이제 간이가 되면 수치세액 공제라고 해가지고 100% 받지는 못하잖아요. 그 차이를 정산하는 것이 재고납부세액이고 그거는 과거에 공제를 많이 받은 걸 토해내 이거니까 납부 의무가 아무리 면제가 되더라도 재고납부세액 그걸 면제가 되지 않고요. 가산세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면제가 되긴 해요. 면제가 되지만 가산세 중에서 어떤 것만 미등록 가산세는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등록 가산세 그거는 면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근처 규정들 좀 아셔야 돼요. 3,000이 4,800으로 바뀌었구나. 그것만 챙겨가시지 마시고 근처 규정들도 잘 갖고 가시고 또 요 4,800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연한산을 하는 거죠. 연한산 규정은 매번 있어요. 단기에 신규 사업을 개시한 거죠. 신규 사업을 개시해가지고
7월 10일 날 신규 사업을 개시한 거예요. 단기에. 얘 같은 경우에 7월 10일부터 12월 말까지 해당 과세 기간에 공급 대가를 계산해 보니까 2,500인 거예요. 2,500은 4,800에 미달하니까 납부 의무가 면제되나 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얘는 6개월치 공급 대가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곱하기 6개월분의 12개월 해서 5천만 원 나오죠. 4,800에 미달하지 않죠. 4,800 이상이 된 겁니다. 납부 의무가 여전히 있어요. 연한산 한다는 거. 연한산 하실 때는 요거 1개월 미만은요. 어떻게 한다? 1개월로 그냥 본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6개월이 채 안 되거든요. 10일부터니까 1일부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6개월로 보시면 돼요. 6개월 6분의 12 그런 식으로 연한산을 해주시면 되죠. 그거는 이제 꽃표시에 붙어 있는 거고 종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론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그런 보론 내용인데 제 경험상으로는 중도에 개정되는 거 있죠. 1월 1일부터 개정되는 게 아니고 개정은 됐는데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든지 10월 달부터 시행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연도 중에 시행되는 규정들은 1차 시험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이때까지 나온 적이 없거든요. 제가 경험상으로. 근데 모르죠. 그래가지고 교수님의 마음을 뭐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저 같으면 안 낼 거예요. 저 같으면 안 낼 건데 교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출제를 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경험상으로는 이때까지는 중도에 시행되는 규정이 1차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2차 과정을 진행할 때 세무회계 할 때는 제가 요거 설명드릴 것 같아요. 쫙 설명드릴 건데 굳이 지금 1차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나. 요 7월 1일부터는 뭐 간단하게만 세운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간이과세자가. 자, 엄청난 거죠. 이거부터 엄청난 개정사항이죠. 세운계산서 발급이 안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될 것 같냐면 저도 문제를 이런 식으로 좀 고쳤는데 단서를 넣었어요. 단서를 넣어가지고 간이과세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재하 용역 같은 경우에 모두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가정하고 2021년 7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세법 규정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그런 단서를 다 집어넣었거든요. 간이과세자 문제는 아마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종전대로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세운계산서 발급이 안 된다는 거 그거만 좀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날짜는 한번 보세요. 날짜는 7월 1일 이후께 나올 수도 있으니까 교수님 마음이니까 그거는 제가 장담할 수가 없어가지고 보론 다 넣었습니다. 보론에 엄청 열심히 정리해놨거든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들을 다 정리했는데 제가 설명은 따로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 읽어보시고요. 제가 봤을 때 출제 확률은 떨어지는 부분이라는 거 그렇게만 언급드리고 부가가치세는 이걸로 설명 다 드린 것 같아요. 뭐 마지막에 창고 있죠. 창고. 그거는 창고인데 정말로 이게 보시면 마지막 페이지 7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에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 수탁자로 전환. 이게 원래 입법 예고가 됐을 때 개정안이 나왔을 때는 이번 연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수정 개정안이 나와가지고 연말에 그냥 6개월 더 미루자. 그렇게 나온 거예요. 6개월 더 미루자라고 해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알 필요가 없으셔가지고 이번 연도 개정사항만 아시면 되거든요.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은 이번 연도 시험에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그냥 참고로만 넣어놨고요. 이게 또 제법 큰 개정사항이긴 한데 신탁 관련해서는 소득세하고 법인세는 다 바뀌었어요. 이번 연도에. 신탁재산 관련해서 규정들이 소득세, 법인세는 다 바뀌었고요. 이번 연도에 부가가치세는 내년으로 미뤄진 거예요. 내년으로 6개월 더 연장해가지고 원래 7월 1일부터 적용하려고 하다가 아예 그냥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걸로. 그 동그라미 2번 또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거라 가지고 요 참고에만 넣어놨거든요.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이게 예정신고 같은 거 있죠. 예정고지 납부 매번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득세 같은 경우 중간 예납 고지하는 것도 매번 고지서가 날라오는 건데 이 고지서 발송 비용도 만만치가 않으니까요.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우리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비용을 많이 세이브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우편으로 이렇게 종이로 발급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서류 송달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 수가 있어가지고 전자고지 신청하는 납세자에 대해서 세액공제라는 걸 신설했습니다.
1,000원 깎아줘요. 1,000원 아시겠죠? 전자고지 신청하면 대략적으로 1,000원. 사실은 뭐 1,000원 하고 비교하는 금액이 있기는 해요. 납부세액에서 뭐 10,000원 빼고 뭐 둘 중에 적은 거 깎아줄게. 1,000원을 깎아주거나 1,000원보다 미달하게 깎아주거나 그런 식으로 둘 중에 적은 금액이거든요. 근데 그거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7월 1일부터 시행이니까. 근데 국세기본법 할 때 그때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송달 관련이니까 서류 송달 관련이라 가지고 예정 고지 이거는 부가가치세 관련이고 또 중간 예납 그건 또 소득세 관련이고 그래서 아예 국세기본법에서 묶어가지고 설명은 드릴 건데 7월 1일 이후에 전자송달하는 분부터 대략적으로 약 1,000원 깎아주는 그런 게 신설될 예정이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칠판에 적은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그거만 잘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쉬고 법인세법 들어가도록 하죠. 조금 쉬겠습니다.